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마다 매주 한 장씩, 그러니까 한 장은 절대로 안 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 막 두 장, 세 장 되면 그걸 결국 또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장씩 드릴 테니까, 그, 원래 민법이 양이 좀 많긴 많은데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근데 이해만 하시라고 하니까 당최 복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드릴 테니까 요거를 매일 보십시오. 한 장은 그렇게 부담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암기하라 이 소리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매일 한번 중얼중얼 눈으로 한번 쭉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한 서너 번은 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쌓이면 나중에 3월 달에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확실히 낫습니다. 그리고 5월 달쯤 돼서 문제풀이 할 때, 5월 달, 7월 달에서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접하시게 되면 그때 막 급하게 막 외우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꾸준하게, 그러니까 한 장씩 이렇게 계속 눈에 익혀 놓으면 나중에 상당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새해가 됐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는 것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요거는 매일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강화해서 말하자고 하면 이거 외우십시오. 외워갖고 다음 주에 제가 와가지고 자 이거 뭡니까 하면 좀 줄줄줄 나오는 건 아니라도 하여튼 당목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머릿속에 맴돌면 그건 성공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페이지가 없는데 그 출제 경향 한번 보십시오. 출제 빈도 해가지고 몇 문제 해서 이래 나오는데 그거 보시면 출제 경향 빈도표 해가지고 자, 민법 총칙에서는 보통 한번 볼까요? 크게 네 파트입니다.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해서 이래 나오는데 자, 민법 총칙 보시게 되니까 대충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까? 2개, 3개, 2개, 2개, 1개 해서 한 10문제 정도 요래 나옵니다. 그리고 물권법은 쭉 가시면 이게 한 14문제쯤 될 겁니다. 14문제 정도 요래 출제되고요. 계약법은 사이좋게고 5개 해서 요 10문제 요래 나오고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여기에서 6문제에서 요래 40문제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자, 민법 총칙에서 10개, 물권법에서 보통 14개, 그리고 계약법에서 10개, 그리고 민사특별법에서 이렇게 6개 정도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은 요 정도인데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목차가 쭉 나옵니다. 자, 파트 1에서 민법 총칙에서 요래 나오죠. 그래서 챕터 1부터 시작해서 옆 페이지 보니까 챕터 6까지 요래 나오는데 자, 챕터 1에 나오는 권리 변동이라는 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시험이 출제가 안 됩니다. 사실상 출제가 되는 거는 이 법률행위, 챕터 2 법률행위 여기서부터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 무효 취소해서 요까지 출제가 되고 옆 페이지 보면 법률행위 부관해서 조건이니 기한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장부터 5장까지만 충분히 익히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민법 총칙이 제가 지난 11월, 12월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내용이 좀 추상적입니다. 내용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옵니다. 감이 잘 안 와서 처음에 공부 시작하실 때 조금 어려움을 겪는데요. 근데 듣다 보면 대충 저거겠지 해가지고 고래 가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 총칙은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 중개사만 민법 총칙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여튼 대부분의 시험이 민법 총칙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 양 자체가 기출 문제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나왔던 게 계속 반복적으로 홀에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험도 벌써 지금 올해가 37회니까요. 한 40회 가까이 그래 출제가 됐는데, 민법 총칙에서 범위 딱 정해갖고 여기에서 40번, 40년 동안 우려먹는 겁니다. 거기에서 계속 10문제씩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거의 중복이 안 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처음에 힘들게 이해하지만 나중에 되면 문제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냥 아주 정형적입니다. 여기서는 요런 문제, 요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네 해가지고, 그래, 거기에 따라서 기출문제 보시면서 이 문제를 몇 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조금 접근이 힘든데, 예, 충분히 극복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물권법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건 일단 양도 많고, 그 양이 많아서 그런지 시험 문제도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2의 물권법 한번 보십시오. 물권법도 제일 먼저, 자, 챕터 1 해가지고, 자, 1장에 물권법 서론이 나오고요. 2장에 물권 변동부터 시작해서 점유권, 소유권 한 장 넘겨보십시오. 용익물권, 담보물권에서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요것도 챕터 1에서 서론 부분 빼놓고 나면 이거는 뭐 알뜰하게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특히 챕터 2에 나오는 물권의 변동이란 이 부분이, 요 부분도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나면 이제 개별적으로 점유권이니 소유권이니 개별적인 권리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예, 용익물권 해가지고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나오는데, 예, 요거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조금 수월하고, 담보물권에서 그 저당권이라는 부분 나오죠, 마지막에. 여기가 문제도 많이 나오고, 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물권법도 양이 좀 많아서 그렇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물권법이 양도 많고, 어렵기도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 지나가면, 이제 계약법 해가지고, 요 계약 총론, 계약 강론 해가지고, 요렇게 5문제씩 고려 출제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자, 파트 4 해가지고,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법이 5개가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이렇게 법이 5개인데 여기서 6문제입니다. 각 법당 무조건 1문제 정도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2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것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이런 것들은 그냥 많이 나와도 1개, 적게 나와도 1개, 무조건 1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임법이 상대적으로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임법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요게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요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막 확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좀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서 요까지 해가지고 40문제가 편성이 되고요. 그리고 부록해가지고 민법 조문집에서 요래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저 뒤에 가시게 되면 434페이지. 자, 거기서부터 이제 조문집이 나오는데 이 조문을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오늘도 몇 번 왔다 갔다 앞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같이 읽는 조문, 뒤에, 자, 우리 뒤에 조문집 한번 보시죠 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읽는 조문, 그거는 반드시 체크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체크해드리는 조문, 그거는 계속, 예, 그러니까 복습하신다, 복습하기 싫어도 조문은, 이 체크가 뭐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조문을 계속, 예. 기본 교재는 앞부분에, 아이고, 시간 없어서 내가 복습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도 관계없는데요. 조문은, 예, 매일 보십시오. 오늘은 요 조문 봤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연초고 해가지고, 요번 주까지는 약속들이 좀 있겠네요. 한 번씩 보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약속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조문을 한번 보고 나가십시오. 예, 그래서 조문을 계속 가까이서 이렇게 계속 눈으로 확인하고 하게 되면, 이게 왜 요즘은 하여튼 스마트폰이 하도 좋아가지고, 사전 같은 게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 왜 제 어릴 때는 영어 공부할 때 그 사전을 항상 옆에 뒀지 않습니까? 알아야지. 예, 그래서 사전을 이렇게 옆에 두고 공부했는데,
이 처음에는 하나도 모르니까 사전 몇 개 찾다 보면 그 다음번에는 뭐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사전 안 찾고 뭐 이거 뭐겠지 해가지고 대충 그냥 그냥 감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치우는데 그래 되면 실력이 안 늡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꾸준하게 찾아본 사람들은 실력이 쭉쭉쭉쭉 느는데 사전을 안 찾아보고 그냥 대충 있는 거 그냥 보고 치우는 사람들은 영어 실력이 안 늘듯이 민법도 똑같습니다. 뒤에 조문이 사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교재 내용을 끝까지 압축해 놓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조문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조문 이거를 펼쳐 갖고 좀 더 알기 쉽게 쓱 설명해 놓으면 앞에 있는 교재 앞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기초입니다. 그래서 자, 양도 좀 많긴 많은데 여러분이 다 보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 같이 읽는 조문은 최소한 체크해 놨다가 그거는 평소에 계속 좀 보십시오. 그래 되면 남들보다는 확실히 앞서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으로 오십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 이제 챕터 1에서 권리 변동해서 나오는데 뭐 여기에서는 크게 나올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민법을 시작을 하니까 요거 한번 좀 보고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민법도 제가 자, 일단 다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자, 요거 보세요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 밑줄 하나 치십시오. 아니면 요 별표 하나 해 놓으십시오 해가지고 아니면 체크하십시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잘 체크해 놨다가 그래 그거만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이 책을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에 한 3분의 2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익히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그냥 무작위로 막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여기서는 이런 내용이 중요하구나, 이런 단어가 중요하구나라는 거 그거 확인을 쭉 해놓고요. 그 다음부터는 밑줄 쳐놓은 거 위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고려 보십시오. 그래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조금 더 효율적일 겁니다. 자, 그러면 16페이지 한번 갑니다. 자, 권리 변동에서 나오는데 뭐 여기는 밑줄 칠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복습하실 내용도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눈으로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16페이지에 꼭 중간쯤에 양괄로 2번에 사법이라는 말 나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요것도 이해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예, 법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사법하고 공법 요래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공법은 여러분들 2차 과목에서 보시는 부동산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부터 시작해서 뭐 건축법, 주택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들이 공법입니다. 그리고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공법, 사법 이거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자, 곧 보시겠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일종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규칙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기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규칙들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이 있음으로 인해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해결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다 이렇게 규칙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법에서 요래 마련해 놨는데요. 근데 요것도 이렇게 공사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이라고 하는 건 요겁니다. 이렇게 상하관계, 수직관계. 예,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들이 되는 게 바로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은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대등한 수평관계, 평등관계 여기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 규정들 그게 민법 내지 사법이다라고 요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은 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우리 개인들끼리 막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싸우고 있겠습니까? 1번 사랑하니까, 2번 돈 때문에, 3번 그냥 괜히 몇 번이겠습니까? 주로 돈입니다. 그래서
자, 요 분쟁들은 대부분 돈이니까요. 민법에 나오는 대부분의 규정들은 돈에 관련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관련, 민법 중에 돈에 관련된 법 규정을 요래 부릅니다. 예, 재산법이다라고 요래 부르고, 그리고 재산법 외의 민법은 예, 가족관계를 전제로 해서 발생하는 분쟁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가족법 해가지고 여기에 뭐 친족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상속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자, 요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요만큼이니까 사실 요거는 여기 일부입니다. 요거는 별도로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요거는 한번 요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사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민법은 사법이고 2차에서 보시는 내용이 공법이다라는 거. 됐죠? 예, 그래서 자, 그리고 공법은 특징 자체가 대부분 다 보십시오. 야들이 힘이 똑같은 것 같겠습니까? 힘이 다른 것 같습니까? 힘이 같은 사람들은 옆에서 이래 있지, 누가 위에서 이래 보면서 자, 뭐 좀 해주세요 그럽니까? 뭐 좀 해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특징 자체가 상하관계, 지배복종관계. 그러니까 힘이 다릅니다. 야가 더 세냅니다. 야가 이제 찍어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요래 해. 여기는 건물 짓지 마. 여기는 짓더라도 3층 이상 올리지 마. 해가지고 그런 규정들이 여기서는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민법은 이제 대등한 개인들 사이를 전제로 해서 발생하는 이 분쟁들을 해결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공사법 그 정도 한번 구별하시면 되고요. 17페이지 가십니다. 자, 제2절에서 권리 변동의 의의와 형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밑줄 칠 내용 없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의의 한번 보십시오. 양괄로 1번. 사람은 공동생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범이 요구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공동생활,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면 규범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규범이 없으면 사람들은 전부 이기적으로 지 생각만 하니까 예, 막, 예, 뭐, 진짜 혼란 상태 그 자체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 공동생활, 즉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는 자, 규칙들이 다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규범들 중에 강제력을 띠지 않으면 예, 법이 아닌 도덕, 뭐 종교, 관습 이런 거에 의해서 규율되는 예, 관계를 자, 인간관계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생활을 하는 영역에서 자, 법의 지배를 받는 영역, 즉 법이 적용되는 영역도 있고 예, 법이 적용이 안 되는 영역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마치고 커피 한잔 합시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깨는 게 규칙입니까? 지키는 게 규칙입니까? 약속했으면 지키는 게 규칙 아닙니까? 지켜야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여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약속해놓고 자, 내가 못 나갑니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제가 뭡니까? 그걸 빵꾸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그냥 커피점에 가가지고 뭡니까? 한 2시간을 쭉쭉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시간 뒤에, 예, 2시간 뒤에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1번 좋다, 2번 개떡 같다. 개떡 같겠지. 예, 그래서 예,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저를 보는 겁니다. 봐가지고 야, 너 어제 왜 커피 한잔 하자 그래놓고 연락도 안 하고 안 나왔어? 그래서 따지겠죠? 그러면 제가 뭡니까? 미안, 쏘리, 다음에 한번 하지 뭐. 자, 이래 됐다라든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겁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깜빡했네요.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자, 경찰서. 해가지고 데리고 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 법이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예, 이거를 인간관계니 혹은 비법률 관계니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자, 법 이외의 규칙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 어떤 종교든지 간에 거짓말 해라고 가르치는 종교 있습니까? 살면서 거짓말해, 사기쳐 이런 종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그 종교 영역에서는 규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우연하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 어떤 제재가 따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소위 말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회개 한번 하고 이래 되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법이 적용되는 영역 이거는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10시까지 갚을게요 해가지고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해서 빌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10시가 넘었는데 제가 돈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돈 갚기로 했는데 돈 갚아야죠 해서 뭐 한 말씀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뭡니까? 없는데. 미안. 이래 되면 이건 끝입니까? 아까 커피 마시는 것처럼 미안 내가 깜빡했네 해가지고 그래 되면 뭐 우리 시쳇말로 그래 되면 이걸 패죽일 수도 없고 해가지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해가지고 한 번 내고 치우지 않습니까? 돈을 100만 원 빌렸는데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더라는 거면 그리고 제 입에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미안 없다. 자 이래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과하고 끝나면 될 문제입니까? 그럼 세상 천지 돈 갚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욕 한번 먹고 치우면 되지. 예? 그래서 자 이게 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 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이렇게 법률관계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이 법이 적용되는 영역, 즉 법률관계는 비법률관계와 다른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 이거는 자 강제력이니 구속력이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법률 관계에서 즉 약속해놓고 자 커피 한잔 합시다라고 약속해놓고 그걸 안 지켰다라는 겁니다. 안 지키면 그거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 이래 되면 야 너 약속 깼으니까 언제까지 커피 한잔 사와 안 사오면 경찰 부른다 라고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돈을 100만 원 빌렸는데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그걸 안 갚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갚아. 그걸 안 갚으면 정말 경찰 부르든지 법원 간다 라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나오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법률관계의 특징 자체는 비법률관계와 달리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력이니 구속력이니. 그럼 이처럼 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힘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이래 부릅니다. 권리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권리에 대응되는 말. 법에 의한 구속. 의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권리니 의무니 하는 게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온다라는 겁니까? 법률관계에서 나옵니다. 비법률관계에서는 권리니 의무니 하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냥 사과하고 미안 해서 그냥 입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안 해가지고 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 침해가 되면 즉 의무가 있는 사람이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이제는 입으로 끝날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출동을 한다라는 겁니까? 국가가 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그 의무, 즉 의무자가 뭐 사람을 해했다든지 이래 되면 뭐 형사가 출동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렸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한테 나중에 그러니까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 빌려준 돈 갚으세요라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만약 침해됐다라고 하면 이제 국가가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자 뭐 판결을 받든지 해가지고 강제 집행까지 국가가 도와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봅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법률관계 이걸 전제로 해서 민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논할 내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좋으려 그러면 그냥 뭐 허허 웃으면서 밥 잘 사면 됩니다. 술 잘 사고
근데 법률 관계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양관로 1번입니다. 자, 강제력이 없는 법이 아닌 도덕, 종교, 관습 요런 게 적용되는 요런 거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인과관계, 인과관계 혹은 비법률 관계 요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관로 2번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생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없는 비법률 관계인 도덕, 윤리 관계와 달리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어서 국가에 의해서 강제가 되는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자, 강제력이 없다라고 하면 세상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냥 조금 뭐 불리하다 싶으면 뭡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사과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누구를 조업해가지고 알을 반쯤 죽여놓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 정말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강제력이 필요한 관계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법률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법률관계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그리고 양관로 3번 보니까 이러한 법률관계라는 거는 권리 의무 관계이며 요거 이해됩니까? 법률관계의 특징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강제력이니 구속력이니 이런 게 생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의한 강제력을 권리, 법에 의한 구속력을 의무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요. 법률관계를 권리 의무 관계라고 요래 불러도 관계없다.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을 초래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법률관계라는 것도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계속 움직입니다.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뭡니까? 권리도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변화가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권리 변동의 형태에서 나오는데, 자, 우린 요거는 기초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17페이지, 자, 18페이지, 자, 19페이지, 뭐, 그림도 나오고, 뭐, 알록달록하게 많이 나오네요. 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은 20페이지입니다. 어우, 복잡해라. 이런 것도 나오네요. 그림이. 그래서, 자, 이런 것들 보시면 2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시험 반드시 실패하십니다. 그래서, 보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정리하고 제가 요거 밑줄 몇 개만 치워 가시죠 해서 밑줄만 요래 싹싹 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거만 하시고, 요 내용은 이미 한번 보셨습니다. 아, 대충 요런 거 들은 것 같다라는 거, 그 정도 감만 잡으면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의 생활관계 가운데 법이 지배되는 영역을 법률관계다라고 요리 부르고요. 그리고 법의 적용을 안 받는 영역을 뭡니까? 비법률관계다라고 요리 부른다라는 겁니다. 혹은 뭐 인권관계 이래 불러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요 법률관계는 결국은 법률관계 자체는 강제력이니 구속력이니 하는 게 생기는 게 특징이니까 요거를 뭐 권리 의무 관계다라고 요래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권리 의무 관계 말이 기니까 뭡니까? 그냥 권리 관계라고 요래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권리라고 하는 거, 법이 적용되는 영역인 이 권리라는 거, 이것도 자, 법률 관계도 변동이 되듯이 권리 관계, 즉 권리 요것도 자, 변동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권리 변동, 자, 요거는 자, 권리가 발생되는 거, 그리고 권리가 변경되는 거, 그리고 권리가 소멸되는 거, 이거를 다 포함해서 권리 변동이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권리의 발생, 자, 요것도 특히 취득이다라고 요래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것도 다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요래 나눠볼 수가 있고요.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요래 나눌 수 있고,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요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변경도 뭐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소멸도 절대적인 소멸, 상대적인 소멸 이런 게 있는데 일부러 제가 안 쓰겠습니다. 쓰면 또 궁금해가지고 책 찾아보십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자, 원시 취득은 말 그대로 뭡니까? 어떤 권리가 새롭게 하나 생겨나는 거, 그게 원시 취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계 취득은 예, 어떤 권리가 있었는데 이 권리가 예, 이미 존재하는 권리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 이거를 승계된다, 계승한다라고 이렇게 승계 취득이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승계 취득은 이전적, 설정적 해서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요래 나오는데요. 이전적 승계는 이런 형태입니다. 어차피 승계 취득이니까 요 모양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정정 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지고 요게 뒷사람한테로 넘어가는 거, 요거를 이전적 승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정정 권리자가 여전히 권리를 보유하면서 요 권리 중에 일부만 뒷사람한테로 넘겨주는 거, 요거를 설정적 승계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대충 요거 들은 기억 나십니까? 예,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기억 안 나도 관계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최근에는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출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 대신 밑줄은 좀 쳐놓고 가자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저도 면피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 이거 시험 안 나옵니다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덜커덩 지문 한 개가 툭 튀어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보지 마라 그랬는데 해가지고 여러분도 안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욕을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면피하기 위해서 보세요, 밑줄 쳐드렸잖아 하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밑줄은 좀 치고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7페이지 보시면, 자,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원시 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생기는 것,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대충 읽어보니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됩니까? 권리가 새롭게 하나 나오는 거? 예, 그걸 원시 취득이라고 부르고요. 자, 원시 취득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보십시오. 그거 보니까, 자, 선점 밑줄 하나, 그리고 시효 취득 밑줄 하나, 선의 취득 밑줄 하나, 그리고 건물 신축할 때 신축 밑줄 하나. 이렇게 그것만 해놓으십시오. 습득은 빼십시오. 예? 그래서 요것들이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예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안 해도 원시 취득은 특징 자체가 선점, 시효 취득, 선의 취득, 신축 전부 뭡니까? 스스스습니다. 그냥. 됐죠? 야들이 그냥 원시 취득이다. 자, 끝. 자, 넘어갑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번에 승계 취득해서 나오는데, 자, 승계 취득도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전적 승계, 그리고 2번 보니까 설정적 승계에서 나오는데, 자, 이전적 승계에서 다시 이전적 승계가 요래 나눠지죠.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자, 근데 여기서는 특정 승계에 해당되는 예는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포괄 승계에 해당되는 예는, 자, 뭐 지금 힘들면 하나만 기억해야 되는데 결국은 세 개 다를 기억을 하는 게 여러모로 편할 겁니다. 나중에 등기법 할 때라든지 이때. 자, 그러면 자, 특정 승계에서 특정 포괄, 특정은 말 그대로 뭡니까? 하나씩 요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포괄은 뭡니까? 한꺼번에란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정 승계에 해당되는 예가, 자, 매매 나오고 땡땡 나오고 뭐 증여 나오고 이런 거 나오네요. 그래서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거 나오죠. 근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밑줄 쳐놓습니다. 매매. 그래서 앞으로 특정 승계 내지 특별 승계라는 말이 나오면 아, 매매했구나. 그리고 특별 승계인이란 말이 나오면 뭡니까? 야, 매수인이구나. 예, 요 정도 감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포괄 승계는 뭡니까? 상속. 됐죠? 예, 상속입니다. 근데 상속 뒤에 포괄유증 회사합병 나오는데 그것도 다 밑줄 쳐놓으십시오. 포괄승계는 셋 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 포괄승계. 자, 요거는 대표적인 게 상속인데, 자, 상속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친족관계 없는 사람 간에도 상속과 똑같은 포괄적으로 권리가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자, 제가 유언장에다 하나 씁니다.
그래서 나의 전 재산을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합니다라고 해서 유언장에 하나 쓰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자, 어떤 단체, 제가 기부하기로 한 단체, 그거는 제가 놓은 애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상속이 일어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체는 저하고 친족 관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닌데요, 뭐. 근데 내가 내 전 재산을 상속이 아닌 걔한테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요때 하는 게 바로 유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유증은 유언장에다가 자 이거 공짜로 줍니다라고 해 써놓는 겁니다. 그게 유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증도 내 전재산 말고 요거만 내가 내 죽으면 누구누구 가가라. 그리고 내 죽으면 요 집만 누구누구 가가라. 그래서 그렇게 유언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줄게. 이래 돼버리면 그게 포괄 유증이 되는 거고요. 하나씩 하나씩 요것만 갖고 가라. 이래 되면 특정 유증이라고 부르는데 자 상속과 똑같은 거는 이처럼 포괄 유증 전부를 자 누구누구 가가라 하는 거 그게 포괄 승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 같으면 죽으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다 이어받습니다. 상속이 일어나는데 자 어떤 회사가 망했습니다. 회사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는 일체 권리 의무 혹은 종업원 이런 것들이 다른 회사한테 다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회사는 저 회사가 죽어가지고 망해서 죽어갖고 내가 그거를 다 상속받아서 이런 표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회사는 요게 종전회사가 자 새로운 회사한테 합병이 됐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회사의 합병 혹은 법인의 합병 법인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몽땅 다 포괄승계에 해당이 된다라는 요 세 개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요를 밑줄 치시면 됐고요. 그리고 자, 그 밑에 보니까 설정적 승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거 우리 물권법을 대충 감은 한번 봤습니다. 전세권이니 저당권이니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저당권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한다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소유자가 자기 집을 자 누구한테 뭐 아파트를 자기 아파트를 3억에 전세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여전히 소유자입니까?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원래 소유권은 즉 소유자는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가 있는데 요 소유권은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가 있는데 전세권이 설정됨으로 인해서 전세권자가 이제 뭡니까? 우선 사용 수익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물건을 나무 집을 함부로 팔아먹을 수는 있습니까? 처분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처럼 앞살에 가지는 권리 중 일부만을 자 일정 기간 동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전세 기간 끝나면 뭡니까? 그건 없어지고 다시 사용 수익권은 얘한테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물권법에서 보시는 소유권 말고 제한물권 해가서 뭐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야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설정적 승계. 그래서 자 우리 나중에 물권법 가가지고 제가 설명할 때도 뭐 제한물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설정이란 말이 자꾸 나올 겁니다. 그게 설정적 승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어차피 나오더라도 뭐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몰라도 대충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18페이지에는 밑줄 쳐야 될 게 딱 4개 밑줄 쳤네요. 매매, 상속, 포괄유증, 회사병 해서 그거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그 권리의 변경에서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뭐 옆에 이제 뭐 절대적인 소멸, 상대적인 소멸 나오는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자면 요걸 한번 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이제 이 건물을 지어갖고 이 건물을 갑이 을한테 팔았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판 요런 상태입니다. 자, 이래 되면 자
자, 이제 을을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자, 요 건물을 사가지고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권리의 변동 중에 발생, 변경, 소멸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발생. 발생 중에도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 승계 취득 중에도 이전적입니까? 설정적입니까? 이전적. 이전적 중에도 특정 승계입니까? 포괄 승계입니까? 특정 승계. 이걸 찾아가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거를 팔아먹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야는 더 이상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권리 변동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소멸. 됐죠? 그리고 소멸도 고 보니까 뭐 절대적인 소멸, 상대적인 소멸 요래 나오는데 절대적인 소멸은 집 자체가 붕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거는 세상천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소멸이라는 거요. 상대적인 소멸은 나는 더 이상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지만 누군가 소유권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절대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고 내가 상대적으로 소유자가 아닐 뿐이고 이게 누구한테는 넘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 취득은 여기 해당이 상실은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소유권이라는 권리 입장에서 한번 보죠. 소유권이라는 권리. 그래서 소유권이란 권리 입장에서 보면, 자, 이 소유권이 야한테 있다가 요래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자,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해서 요래 나오는데, 권리 입장에서 보면, 권리 측면에서 보면, 요거는 변경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권리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야 입장에서 보느냐, 야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요 권리 자체에서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요래 말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고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시험에 나올 내용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 권리라고 하는 것도, 즉 법률 관계도 결국은 변동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률 관계가 변동이 되니까 결국 또 권리도 변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권리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데 변동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요렇게 출렁출렁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 끝. 자, 거기까지 됐고요. 19페이지 이제 보시면 권리 변동의 원인에서 나옵니다. 제3절에서 제목 찾으셨습니까? 예, 권리 변동의 원인. 자, 요거는 제목 옆에다가 요래만 해 놓습니다. 자, 그 제3절에서 권리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 옆에다 요래만 써놨습니다. 자,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이렇게만 써놓고 갑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고 하는 이런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들이 매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은 예를 들어 을이 죽어갖고 권리가 상속인한테 넘어갔다. 그래서 이 경우에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이 뭐냐? 상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리 변동 원인은 매매뿐만 아니라 아까 보니까 줄은 밑줄에 안 찼는데 증여도 나오고 교환도 나오고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도 나왔네. 스스. 선점, 습득, 발견 이런 거 막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인들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도 없이 많은 원인들을 둘로 탁 나눠보면 뭐 아니면 뭐다라는 겁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원시 취득에서 건물을 신축했다라고 하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 신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법률 행위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법률 규정 때문입니까? 예, 법률 규정. 그러니까
자,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아까 갑이 을한테 팔아먹고 이거는 뭡니까?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행위. 예, 그래서 우리가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요거는 예, 법률 행위는 그냥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계약을 했든지 아니면 법의 규정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뒤에 보면 19페이지 이하에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고 있는데 그 뭐 법률 사실이니 법률 요건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 머리만 혼란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제가 밑줄도 안 칠게요. 100%. 이건 제가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손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제목만 요래요. 제목 옆에다가 권리 변동의 원인은 계약을 했든지 아니면 법의 규정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실제 우리가 건물 신축에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사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사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이거보다는 뭡니까? 압도적으로 이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민법 총칙에서는 전부 이것만 볼 겁니다. 그리고 야, 그럼 이건 언제 보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기 가면서 중요한 규정들을 밑줄 치라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잠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결국은 예, 우리 시험 범위는 결국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왜 목차 한번 볼까요? 목차. 자, 챕터 2. 자, 챕터 1에서 권리의 변동에서 나오고요. 챕터 2에서 그 제목이 뭡니까? 법률행위. 챕터 3이 뭡니까? 의사표시. 그리고 챕터 4 해가지고 법률행위의 대리. 챕터 5가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챕터 6 해가지고 법률행위의 부과내서 요래 나오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민법 총칙은 전부 뭡니까? 법률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요래도 설명하고 저래도 설명. 그러니까 찢어도 먹고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예? 이렇게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다양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 모르면 이제 그냥 계속 뜬구름 잡는 겁니다. 그럼 법률 행위가 뭡니까? 뭐 계약이지 뭐. 됐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법률 행위 우리 네 말대로 하면 이거 이어 나오는 게 이건 뭔데? 이거 또 나오네. 예, 그래서 예, 요거를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 예, 권리를 변동시키는 제일 중요한 원인인데요. 근데 요것도 자, 제가 법률 행위는 계약이다라는 게 완전히 같지는 않고 뭡니까?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만약 법률 행위다라고 하면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도 있고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자, 합동 행위라는 것도 있고 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1%, 요게 0.5%. 그러면 계약이 몇 프로입니까? 98.5%. 그래서 법률행위는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뭡니까? 98% 이상은 맞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거의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자, 요까지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십시오. 자,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자, 더 이상 볼 내용 없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22페이지 가십니다. 자, 법률행위 해서 나오는데, 이제 법률행위 계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데, 앞에 제1절 법률행위에 의해서 그 잡다한 내용이 나오는데, X 보시지 마십시오, 이거도. 자,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종류 해서 나오죠. 자, 요거는 제목 앞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 놓으십시오. 자, 요서부터는 시험이 이제 이따금씩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요거도 꼭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봅니다. 자, 법률행위도 자, 네모 1번에 보면 23페이지 네모 1번에 보니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자, 요래 분류하기도 하고요. 24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자, 보시니까 중간쯤에 네모 2번에서 채권행위, 처분행위, 법률행위를 요래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지 보니까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요래 분류하기도 하고 4번에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5번에 주된행위, 종된행위 요래 분류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것도 다양한 분류 방식에 의해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사람도 연령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성별에 따라 분류를 할 수도 있고 국적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고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법률행위라는 거 요놈도 자 분류 기준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분류가 우리가 교재 보시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분류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분류가 1번에 나오는 뭡니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행위가 있으면 권리가 변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요 법률행위라는 것도 분류 기준이 다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자면 자, 우리 곧 볼 겁니다. 법률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당목의 해가지고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법률행위가 이렇게 한 개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행위가 돼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지만 법률행위가 돼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거는 의사표시가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건 한 개인데 이거는 두 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하고 또 다른 게 이거는 서로 대립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소위 말해 이건 납이 넥타이가 돼야 되는데 이건 그냥 일반 넥타이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행위를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가 혹은 의사표시가 대립해야 되는가 혹은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한가 여기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요래 나누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친숙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제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률행위인데 이거는 친숙도 하고 양도 많습니다. 양도 많고 그래 하도 이게 양이 많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뭡니까? 야, 닌 이어서 다시 설명할게 해가지고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 다시 빼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그리고 우선은 요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에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그리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단독행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라는 거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요거는 밑줄만 좀 치고 갈까요?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3페이지. 단독행위에서 나옵니다.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라는 게 나오는데, 뭐 그거 필요 없고, 단독행위. 자, 거기는 다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에서 요래 나오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 유언할 때 U자 동그라미 하나, 유언할 때 U자 동그라미 하나, 재단법인 설립행위 할 때, 재단법인 할 때 Z자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소유권의 점유권, 즉 소유권 포기할 때 포자 동그라미 하나. 자, 요거.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앞에 쭉 나오는데, 자, 이거는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채무 면제, 상계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앞에 전부 하나씩 동그라미 할자. 취소할 때 취자 동그라미 하나, 철회할 때 철자 동그라미 하나, 동의할 때 동자 동그라미 하나, 추인할 때 추자, 그리고 해제할 때 해자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채무 면제할 때 면자 동그라미 하나, 면. 그리고 상계할 때 상자 동그라미 하나. 됐죠? 그거까지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한 장 넘어가서, 자, 계약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거고, 양괄로 3번 한번 갑니다. 합동행위란 말 나옵니까? 예, 그 두 번째 줄에 사단법인 설립행위란 말 나오죠? 그거 밑줄 하나. 자, 요까지입니다. 자, 그럼 요까지 해놓고, 오늘 프린트물 1번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프린트물, 자, 1번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시게 되면, 이제 법률행위도
단독행위니 계약이니 합동행위니 요를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법률행위 중에 종류가 제일 많은 거는 계약인데, 그러니까 요 민법총칙 시험과 관련돼서는 단독행위하고 합동행위에 해당되는 걸 몇 개는 좀 기억을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도 다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에서 요래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 거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서 7개 나옵니까? 동면철, 상추, 취해 나옵니까? 자, 그럼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동면철, 상추, 취해. 다시 한번. 동면철, 상추, 취해. 됐죠? 예. 그래서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되도 않는 말을 이 암기할 때는 자, 소리를 내서 암기를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내 목소리를 내기가 들어야지만 그게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동면철, 상추, 취해. 그리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유제포에서 3개가 있네요. 됐죠? 그리고 동면철, 상추, 취해, 유제포. 그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해놓고요. 그리고 뭐 동면철, 상추, 취해가 뭔지 몰라도 관계없어요. 하여튼 중얼중얼 해놓으면 3월 달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자, 그거 됐고. 그리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소유권 포기 같은 겁니다. 근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데,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없는 단독행위입니까? 그건 합동행위입니까? 합동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자, 그까지. 자, 요렇게 해놓고, 하여튼, 단독행위는 이런 게 있더라 해서 동면철, 상추취해가 있더라. 그리고 유제포도 있더라. 그리고 합동행위에는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더라. 요까지만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류 방식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손대지 마십시오. 자, 그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도 다양한 분류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계약이 제일 많으니까 제가 설명도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이구, 시간이 오버될 뻔해요. 예. 요까지 하시고, 예, 조금 쉬시고, 25페이지에 법률행위의 요건이라는 거, 요거는 조금만 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쉬고 가시죠.